시시각각 쏟아지는 이슈 속 숨어있는 팩트를 찾아 여러분께 정확하게 전달해드립니다. 채널I 힘중 이슈 더 팩트 진행의 홍석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빗장푼 규제, 활짝 열린 한국 경제가 되겠습니다. 이미 기술은 저까지 가 있는데 그 스피드에 못 쫓아가요. 그만큼 필요 없는 규제를 스스로 해왔다는 그래서 규제 혁신에 대한 5가지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국가의 승인과 허락하에 개업을 하는 게 아니라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마음껏 여기서 펼쳐봐라. 실행, 후, 규제. 규제 샌드박스가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도 잘하는 게 있네. 방파제 좀 갖지 마. 아니 근데 이 제도가 좋은 제도이긴 한데 이미 우리 안에 갇혀서 성장했기 때문에 풀어줘도 못 나가요. 실제 규제 개혁이 빨리 일어나야 되는 부분까지도 유예될 수 있다라는. 규제라는 것은 사회를 유지시키기 위한 제도이고 장치였다. 맞아요. 좀 갑갑하다. 정부가 규제 혁신, 규제 완화의 상징으로 내세운 규제 샌드박스가 본 궤도에 올랐습니다. 정보통신융합법, 신산업융합촉진법, 금융혁신법, 지역특구법 이어 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와 제품의 우선 허용 사후 규제 원칙을 명문하는 내용의 행정규제 기본법이 3월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마침내 규제 샌드박스 5법에 마침표가 찍혔습니다. 제2의 벤처붐을 일으키고 신사업 성장을 돕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규제 샌드박스. 정부 계획처럼 연내 100개 이상의 적용 사례를 창출하며 순항할 수 있을지 오늘은 이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먼저 규제 샌드박스가 정확히 뭔지 그 용어부터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는 뭐냐, 말 그대로 기업들이 그 아이들이 그 놀이터에서 마음껏 뛰어놀듯이 규제나 이런 거에 얽매이지 않고 마음껏 한번 너희들의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마음껏 여기서 펼쳐봐라. 일단은 규제를 면제해 주거나 유예시켜 주는, 그러니까 어떤 걸 하려고 할 때 규제 때문에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규제를 유예시켜 주거나 아니면 아예 면제하는 건데요. 크게는 일단 임시 허가와 실증 특례, 이게 이제 이번에 새롭게 나온 거고요. 일단 임시 허가 같은 경우에는 신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법령이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일단 임시로 허가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규제가 새롭다 보니까 규제 자체가 없는 경우에 일단 해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추이를 봐서 완벽하게 허가를 하거나 아니면 그냥 풀어주거나 이렇게 한다는 거고요. 실증 규제 특례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건 아니지만 기존 규제가 있어요. 근데 이 규제대로라면 못하는 아이디어나 못하는 사업에 관해서 신청을 하면,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한시적으로 서비스를 일단 규제를 없애주고 한시적인 내에서 한번 하는 걸 봐서 역시 이거 규제 풀어도 되겠구나, 아니면 기존 규제를 그냥 적용해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요. 왜냐면 이게 법 규제 관련 얘기예요. 그러니까 산업이 좀 새로운 걸 시도하려고 하는데 자꾸 법이나 제도가 발목을 잡는다. 이걸 좀 해소시켜주겠다. 그래서 이 규제 혁신에 대한 5가지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순서는 조금씩 다르지만 올 1월부터 시행된 법이 있고요. 이게 보면 분야, 정보통신융합법, 그러니까 ICT가 융합하는데 제도로 규제하던 것들을 알아서 풀어주고 창의와 창발을 좀 촉진하겠다, 이런 겁니다. 이 외에 이 산업융합촉진법, 여기는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의 제품 서비스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정보통신, ICT 외에 신제품을 만들겠다든가 새로운 서비스를 시도하겠다든가 그러면 산업융합촉진법에 의해서 규제 샌드박스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번째 분야가 금융입니다. 금융혁신법. 금융을 좀 풀어헤치겠다. 새로운 서비스를 이제 도입토록 하겠다. 이게 없었으면요, 최근에 아마 카카오뱅크 많이 쓰실 텐데 온라인 은행, 인터넷 은행이 등장할 때 사실은 금산분리법을 다소 고쳐서 이게 창출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법제도가 꼼꼼하던 분야들은 법제도를 좀 풀어헤칠 필요가 있는 건데 금융혁신에 대해서는 또 이러한 제도적인 허용을 좀 하기로 한 거고요. 여기에 이제 한 가지 추가되는 법은 지역에 대한 겁니다. 지역특구법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경남에서 자, 관광객들이 좀 모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드론 경기장을 만들겠습니다. 그럼 드론 경기장은 스타워즈에 나오는 것처럼 드론들이 막 날아다니면서 경주를 하는 거예요. 속도전도 있고 제주를 부리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야, 이 지역은 드론 금지 구역인데
그래서 지자체가 만들어 놓은 경기장이 불법인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런 이 지역을 특구로 좀 풀게 해주겠다. 지자체별로 알아서. 단 비수도권인 경우에만. 그리고 이 네 가지를 통제하는 일종의 기본법이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행정규제기본법. 이거 이제 꼭 필요한 법이죠. 그래서 이 행정규제기본법의 취지는 뭐냐? 하나입니다. 먼저 허용해라. 하게 두어라.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규제하라. 시행되는 걸 보면서 규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주 위험하지 않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행정규제기본법이 이제 마지막으로 3월 말에 통과가 되면서 이 규제와 관련된 규제혁신 5법이 완료가 됐고요. 이제 규제 관련 혁신 5법이 다 작동하게 됐습니다. 예, 방금 이제 두 분 설명 듣고 나니까 이제 내용을 대강 감은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 그러면 어떤 그 규정이나 규칙에 의해서 이 범위를 정해놓고 그걸 넘지 마라. 이게 그 규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경제의 양적, 질적 성장만 이제 놓고 봤을 때 도대체 규제가 있는 게 좋습니까? 완화를 하는 게 좋습니까? 앞으로 방향은 어떤 것 같아요? 지난 20년 이상 규제 철폐, 규제 철폐, 규제 철폐. 그 얘기를 방송을 통해서 계속 들었거든요. 근데 규제를 그렇게 철폐해야만 될 만큼 규제가 많다는 얘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규제는 왜 그렇게 더 많아진 장치가 있는 걸까? 걸까요? 그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게 이제 원론인데 결국은 그 규제의 규정을 만드는 것도 일단 공무원을 중심으로 한 공공기관이 될 거고 또 그걸 집행하는 것도 이제 공공기관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우리 많이 듣잖아요. 법은 있는데 그걸 제대로 집행을 안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우리 항상 얘기하잖아요. 규제도 마찬가지예요. 그 규정을 갖다가 이 융통성 있게 해석을 하면은 문제가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냥 문자 그대로 고지고대로 해석을 하고 하니까 이제 해석의 그 범위가 융통성이 없어지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또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그렇게 융통성 있게 해석했다가 훗날 무슨 사고 터지면 왜 융통성 있게 해석했냐, 네가 뭔데 이렇게 되니까 이게 쳇바퀴처럼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근데 공무원만 탓할 게 아니라 공무원들은 뭐 직업이 그러니까요. 그래 할 수 없는데 규제가 필요한 거는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시대가 1950년대, 60년대 필요했던 규제가 지금은 과학기술의 발달과 뭐 산업 구조가 개편돼서 필요 없는 게 있고 그러니까 그때그때 많아서 해지면 되는데 나는 의아한 게 이 정부 들어서 이걸 규제 폐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문재인 정부가?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잘하는 게 있네.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럼 이제 친정부 아니, 왜냐면 이 정부는, 아니, 이 정부는 뭐냐면 그 정부를 크게 해서 큰 정부를 주장하잖아요. 그래서 정부의 간섭을 과도하게 많이 한다든지 뭐 특히 이제 기업을 때려잡는 걸 주로 많이 했는데 기업을 이렇게 하기 좋게 만든다. 그러면서 야, 저는 그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혹은 완화하는 것이 경제의 양적이나 질적이냐 어떤 영향을 미치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굳이 드리자면 경제 양적인 면을 따지자면 규제를 없애는 게 낫죠. 기업들이 마음껏 기업할 수 있게 이것저것 다 할 수 있게. 하지만 질적인 부분을 우리가 들여다본다면 전 여기서부터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규제는 누구를 위해 하는 것이냐. 사실 약자를 위해 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규제가 하나도 없을 때는 일정 부분 아무나 다 뛰어들 수 있다면 강자 독식이 될 수 있어요. 산업구조 자체가 정말 이제 하려는 스타트업 기업들이나 벤처기업들이나 지금 당장은 규제가 없으면 좋겠다라고 외치지만 막상 아무런 규제가 없을 때는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더 없을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규제 없이 그냥 무조건 기술이나 신기술에 대해서 일단은 풀어놨을 때 소비자들에게 다가오는 위험 요소가 있을 수 있어요. 일례로 뭐 인터넷 뱅킹이나 이런 거 할 때 우리나라가 뭐 물건 하나 사기도 인터넷 쓰면 힘들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반면에 그렇게 규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또 안전이 보장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자,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가 우리 경제의 성장과 질적 전환을 위해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정부의 바람대로 될지 뭐 규제 샌드박스가 앞에서 보니까 그 본궤도에 올랐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업계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그동안에 스타트업이라는 건 진짜 장관님 말씀대로 안 해본 거로 하는 건데 그렇죠. 그동안에 너무 법령하고 무슨 기술 뭐 제약에 걸려서 못했던 스타트업들이 이거 규제 샌드박스는 아주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게 대체적인 반응이에요. 그런데 이게 기존의 룰까지 파괴하면서 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기존의 룰을 잘 지키면서도 새로운 업종에 대한 과감한 이 투자를 할 수 있게끔 열어주는 거, 뭐랄까 운영의 묘를 법리적으로도 만드는데 중요하고 이거 테스트베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은 큰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동안에 이제 정부 정책이 기업의 기술 개발을 못 쫓아가다 보니까 이 기술 개발을 해도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적용할 데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떠나서 외국으로 가서 기업 활동하는 이제 많은 벤처 많죠. 스타트업들이 있었거든요. 이번에 어떻게 규제 샌드박스 때문에 그러한 탈한국이 많이 완화될 것 같습니까? 완화되기를 기대하는 거죠. 올 1월과 올 4월에 이제 풀렸기 때문에 이건 올해 내내 좀 지켜보고 통계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요. 그동안은 여기에 역행했기 때문에 이걸 아니할 수 없는 상황까지 지금 했던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산업이 있어요. 지금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다 해당돼요. 드론 못 띄웁니다. 뭐 활성화할 수가 없죠. 자율주행 자동차 길에 나오면 큰일 납니다. 사람이 운전 안 하고 저절로 차가 굴러간다고요? 바로 신고 들어가서 난리 나겠죠. 그런 문제들 때문에 지금 새로운 걸 시도하지 못한다는 말씀이 맞으세요. 그래서 제가 아까 5가지 법을 읊었지만 핵심적으로 국내에서 취약했던 게 뭐냐면 스마트 헬스케어예요. 왜냐하면 스마트 헬스케어가 되려면 의료법도 건드려져야 되는데 의료법처럼 또 엄격한 게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원격 수술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모두 상상하지만 누군가 원격 수술을 시도한다고 하면 큰일 날 일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시행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자, 이제 통계로 말씀드리면 201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를 벗어나서 해외에 기업을 설립한 케이스가 3,411건이에요. 근데 여기 해외로 투자가 나갔을 거 아니에요? 해외 기업들을 설립해서 거기서 R&D도 하고 시험도 하고 했을 테니까 이게 국내로 들어온 투자액에 비해서 2배가 더 많이 유출된 거예요. 그리고 일자리 43만 개가 국내에서 일해도 되는 일자리가 이 문제 때문에 해외로 나가버렸어요. 주로 연구개발 쪽부터 시작을 합니다. 과거에는 탈한국 그러면 이게 제조, 뭐 서비스, 인건비가 싸니까 중국으로, 베트남으로, 동남아로 가던 것들이 이제는 탈한국의 내용이 좀 심각해졌다.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 의료라든가 상당히 뭐 자율주행 자동차라든가 정보통신이라든가 혁신금융이라든가 국내에서 그 샌드박스가 없었을 때 바로 지난해까지죠. 이런 것들을 시행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해외로 쭉 빠져나가는 매우 좀 뭐랄까요? 안타까운 역현상이 벌어졌던 게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대목에서 저는 우리 진행자님, 전 장관님께 참 궁금합니다. 저도 30대 벤처 회사를 해봤습니다만 보시기에 우리나라가 정말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인가? 그럼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려면 정부가 좀 어디를 건드려줘야 되는가? 얼마 전에 박용만 상공회의소 회장이 어디서 발언을 한 게 있는데 정부는 기업을 너무 어린애 취급을 한다. 경제 주체들을 좀 어른으로 대접해달라. 이런 좀 청원을 했는데 그 뜻은 이거죠. 정부가 나서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요거는 요렇게 해라, 저거는 저렇게 해라. 일일이 간섭한다는 얘기지,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 얘기는 사업도 안 해본 사람들이. 그 얘기는 규제가 너무 많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 공직 경험으로 보면 우리가 규제가 많은 건 틀림없습니다. 많은 건 틀림없는데 그 규제가 많은 이유가 아까도 좀 얘기했지만 우리가 뭐가 신기술이 변화하면은 빨리빨리 규정을 바꿔야 되는데 이게 그 스피드에 못 쫓아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기술은 저까지 가 있는데 여기 기술 갖고 그렇게 우리가 규제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기업들은 뭐 외국으로 나가는 거지. 아니 그리고 속도 세상이 빨리 바뀐다는 점도 있는데 너무 당연해서 지금 얘기를 안 하는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 경제만의 특성이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한국 경제가 일어섰는데 이건 전형적으로 관치경제, 즉 국가 주도 성장산업이죠. 시장에서 사람들이 알아서 이렇게 크다 보니 이 덩어리가 된 게 아니고 국가가 계획을 세워서 어디서 돈을 조성해서 너 이거 해, 이거 해, 이거 하니까 다 승인해야 되고 다 허락해야 되고 다 감독해야 되는 꼴이었단 말이죠. 그 전통이 계속 이어졌고 그다음에 그 전통에 맞는 관료들도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어떤 사람이 어떤 사업을 하고 싶은데
그거는 우리가 승인을 해줘야 되고 허락을 해줘야 되는 거리로 생각하는 거라고요. 지금 말하는 규제 샌드박스가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아요. 국가의 승인과 허락하에 기업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알아서 하는데 개입 없이 하는데 어떤 편의에 의해서 나중에 사후적으로 이런 정도의 조치와 절차는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해보자는 게 규제 샌드박스 아니겠어요? 이번에는 규제 샌드박스 신청 방법, 절차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일단 그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는 산업부에서 하고요. 또 ICT 규제 샌드박스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상담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뭐 신기술이나 모든 스타트업들이 다 해당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과연 내가 하려는 제품이나 혹은 내가 하려는 그 서비스가 신청 대상이 되는지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각 부서에서 상담이나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산업규제 샌드박스 저희가 아마 자막으로 지금 사이트 보내드릴 텐데 ICT 규제 샌드박스 모두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사항이 나와 있고요. 또 개별 상담도 가능하니까 읽어보시고 만약에 가능할 것 같다 그러면 신청을 해보고 그 결과를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신기술이나 신산업 같은 거 새롭게 하시는 분들은 과연 이게 규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뿐더러 규제가 있다면 어느 정도까지 규제가 되고 어디부터는 되고 안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존재 여부나 혹은 규제 정도의 이 여부에 대해서 문의를 하면 정부가 30일 이내에 무조건 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30일 안에 회신이 없다. 그럼 그 분야는 규제가 없거나 해도 된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신청을 한 이후에 30일 안에 회신이 없으면 그냥 하셔도 아무런 법적 제재나 위법하는 행위가 아니니까 그 정도로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규제가 있더라도 신기술이나 신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앞서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렸지만 실증 특례나 임시 허가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일단 한시적으로 한번 해볼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과연 내가 사업하려는 아이디어나 제품이나 서비스가 해당되는지 꼼꼼하게 신청을 하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증 특례는 이런 거예요. 제가 92년에 사회 처음 나왔을 때 이제 엔지니어였는데 공대 졸업하고 필기구 회사에 있어요. KS 마크를 따려면 이 필기구를 테스트하는 방법이 다 정해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테스트를 해서 코리안 스탠다드를 줄 건지 말 건지 기준선을 합격인지 불합격인지를 판단해요. 근데 신기술이나 신제품은 이런 테스트 방법이 없어요. 러닝 바이 두잉이에요. 해봐야 하는 거잖아요.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가 날까 안 날까 이거 달려봐야 알잖아요. 근데 일단 못 달려. 실험실에서 테스트해보고 달려. 실험실에서 어떻게 자율주행 자동차의 모든 그 기능을 테스트하겠습니까? 달려봐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럼 일단 실증 테스트 해봐. 이게 실증 특례예요. 그래서 먼저 선 테스트하고 큰 문제가 없을 시 그냥 허가로 이어질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 실행, 후, 규제. 그리고 이제 그거 좋아. 이게 2년까지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고 필요시에 한 번 더 연장하니까 4년까지 갈 수 있는 거고 이걸 하기 위해서 또 임시 허가를 내면 됩니다. 임시 허가 그냥 내주는 거예요. 이것은 말은 허가지만 신고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래서 임시 허가를 가지고 운행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2년 해보고 좀 부족하다. 더 한번 실험을 거치겠다. 이것도 좋아. 4년까지. 괜찮죠? 이것도 좋아. 이거 자유한국당이 발의한 거 아니야 이거? 아, 그래요? 문재인 정부가 한 거 같지 않는데 이런 거. 이거 자유한국당이 반대했잖아요. 그랬어? 그래도 늦게 야 통과한 이거 거예요. 좋은 건데 문재인 정부가 해서? 야, 믿어지지가 않네. 당파색 좀 같이 나와요. 그런데 좋네, 이거. 우리 저 두 분 말씀 듣고 나니까 이 제도가 좋은 제도이긴 한데 제가 갑자기 이런 게 생각이 났어요. 뭐냐면 제가 그 중소기업 청장 때 지방을 갔더니 아마 안동으로 기억하는데 그 이제 기업인 간담회를 하는데 어떤 그 교수님이 손을 딱 들더니 청장님 혹시 광역 R&D 사업 아시죠? 그래서 R&D 저 신청 사업 알죠? 그랬더니 그거 혹시 청장님 그 신청서 양석 한번 작성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 직접 작성은 못 해봤다. 그랬더니 이 교수가 뭐라 그러냐면 기업인이 너무 그 신청하는 절차가 신청 자체가 너무 복잡하고 까다로워서 도저히 내가 안 되니까 교수님이 도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딱 펜을 잡고 나니까 이게 안 되더라는 거야. 쓸 수가 없어요. 교수도 못하는 거야. 그러면서 청장님이 꼭 직접 작성해 보시고 신청이 좀 더 간편하게 바꿔주십시오라고 해서 바꾼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저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규제 샌드박스 자체는 좋으나 혹시
규제 샌드박스 대상으로 신청을 하는 그거 자체가 또 여기 자체가 또 복잡해서 뭐 그런 얘기가 일부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는 그런 것도 좀 더 꼼꼼히 그러니까요.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허용된 규제 샌드박스 제품 서비스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1호에는 4가지 정도가 일단 나왔는데요. 일단 먼저 도심 지역 수소 충전소 설치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그동안 뭐 수소차가 뭐 친환경적이니 어쩌니 해서 사라는 이야기는 많이 있는데 정작 수소차를 사려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걸 샀을 때 충전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충전소가 많이 있어야 내가 마음 놓고 살 텐데 휘발유 정유소는 어디 가나 있지만 수소 충전소가 과연 내가 고속도로 달리다가 끊기면 어떡하지 여러 고민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이번에 현대자동차 실증특례 신청 심의 결과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에서 먼저 신청을 한 거예요. 그걸 정부에서 보니까 이건 필요하다라고 싶어서 일단 국회와 탄천, 양재 이렇게 총 3곳에 일단 수소차 충전소를 설치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설치가 되는 건데 지금까지 뭐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전국의 수소차 충전소가 몇 개인지 아세요? 저도 이 개수를 보고 이거 좀 너무 심했다 싶었는데 지금 16개소가 그렇게밖에 안 돼요? 전국에 광역단체마다 하나씩 그러니까 지금 급하게 국회 하나 만들더라도 17개인 거고요. 지금 순차적으로 3개를 다 채우더라도 19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정부가 좀 발빠르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를 해야겠다라고 작정을 하고요. 일단 올해 말까지 전국에 86곳, 86개로 이제 대폭 늘리기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장기적인 플랜으로는 2022년까지 전국의 고속도로 혹은 교통 거점 이런 곳곳에 310개의 수소 충전소를 구축해 나가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실제로 다른 나라는 어떠냐? 그러니까 살아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행하고 있는 나라들을 봤을 때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가장 그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에펠탑 근처에 수소차 충전할 수 있는 곳이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일본의 뭐 도쿄의 랜드마크다라고 할 수 있는 도쿄타워 인접한 곳에 충전소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중요한 거점들의 수소 충전소가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너무 미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를 해서 대폭 이 부분도 크게 확장시키기로 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의료 관련된 건데요. 소비자 직접 의료의 유전자 검사라는 게 있어요. DTC라고 이제 하는데 DTC를 뭐 굳이 설명드리자면 다이렉트 투 컨슈머입니다. 소비자가 직접 의뢰해서 유전체 분석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받는 건데 이게 유전자 자체를 또 분석하고 이러다 보니까 규제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아무 병원에서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병원도 특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할 수 있는 분야도 상당히 국한되어 있었거든요. 지금까지는 예를 들면 체질량 지수나 중성지방 농도나 콜레스테롤, 혈당, 혈압 등등 아주 필수적인 12가지에서만 요 DTC 유전자 검사를 할 수가 있었는데 일단 항목을 늘립니다. 항목은 일단 고혈압, 뇌졸중, 대장암, 위암, 파킨슨병 등등 13개 질환을 추가로 더 할 수 있도록 항목을 늘렸고요. 두 번째는 비의료기관에서도 유전자 질병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영역을 좀 더 확장시키기로 했습니다. 이 외에도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이제 규제 샌드박스에서 우리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는 것들이 이런 게 있어요. 제가 본 거는 이 디지털 사이니지. 이게 버스 광고인데 지금 현재는 버스에서는 발광하는 형태의 조명 광고는 금지돼 있어요. 근데 이게 어디 있냐면 건물에는 다 있잖아요. 네온 사인들이죠. 번쩍번쩍하고 손님 오세요 오세요 하는데 버스에는 배너 광고는 붙일 수 있지만 포스터처럼 뭐 반짝반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한번 해보자. 버스에 광고했을 때 위험하지 않고 오히려 효과가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주로 이제 발광 다이오드라든가 요즘 LCD, LED 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버스에서 뭔가 특정 광고를 하는 실험을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특례 적용이 돼서 한번 해보시오. 그리고 위험성이 발견되면 이건 다 장탈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문제가 없으면은 오히려 또 새로운 거리에 진풍경을 연출하는 하나의 뭐 아이템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 두 번째가 저는 너무 이게 좋은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에 전기차 운행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문제는 아까 수소차도 말씀하셨지만 수소차 충전소가 없는데 전기차도 전기 충전소가 있어야 돼요. 대부분 다 밤에 아파트에서 컨센트에 꽂고 주차장에 파킹을 해 놓습니다. 싸움 납니다. 전기차용 주차 구역에 가솔린차가 되어 있다. 그럼 바로 싸움 납니다. 왜냐하면 전기차용 공간이 없거든요, 몇 개가.
거기 대고 밤새 좀 전기를 써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여기서 아파트 주민들이 또 반발하는 거예요. 공용 주차 구역에 전기를 꽂으면 우리 아파트 전체의 전기비가 높아질 텐데 각 가가호가 쓴 전기세는 각자 내지만 공용 전기비가 관리비에 포함될 거 아닙니까? 경비실이라든가 뭐 안전등이라든가. 근데 당신 차를 여기다 꽂아서 전기를 뽑았으면 우리가 그걸 물어야 되는데 나눠서 아니 쓰면서 돈을 내게끔 하면 될 거 아니야. 그 기술이 없었는데 나온 거예요. 아 이제 나왔어.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을 깔고 그렇지. 지금 여기 나온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를 꽂으면 그렇지. 내 그렇게 차로 하면 흘러들어가는 전기만큼이 계산이 돼서 내가 페이먼트 할 수 있게 그렇지. 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 될 리가 없거든요. 스마트 시대에. 그럼. 근데 이런 다양한 기기들이 다른 주민들이 불만 없이 당신이 쓴 거는 더치페이, 그럼 하면 당신이 쓴 거 더치페이 이렇게 기술이 발전한 건데 전 이거 아주 좋다고 봅니다. 자, 그다음에 이번에는 ICT 규제 샌드박스, 인포메이션 앤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의 약자인데요. ICT는 ICT 규제 샌드박스로 허용된 제품과 서비스에는 뭐가 있습니까? 네, 심전도 워치라고요. 시계처럼 이렇게 차고 다니는 웨어러블. 네. 웨어러블인데 이게 자동으로 이제 심전도를 체크해서 이게 의사한테 이제 이게 가는 거예요. 전송이 되겠죠. 전송되어서. 그래서 의사가 보고 최영일이 심장 이상합니다. 내일 저 진단 받으러 오세요. 하면 이제 가게끔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아주 이거 굉장히 이것도 이제 2년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왜냐하면 이걸 확 풀어주면 안 되니까 왜냐하면 이건 의료니까 의료죠. 사람의 의료가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2,000명 이내 환자에서 2년간 실증 특례를 이제 일단 부여했습니다. 한번 써보자 이런 얘기죠. 그러나 진단서와 처방전은 자동으로 내려지지 않고 그건 이제 병원에 와서 하는 거고 일단 그 보고만 되도록 웨어러블 워치죠. 그래서 이걸 한 그 테크놀로지 회사가 휴이노라는 회사예요. 여기가 고려대학교 안암병원하고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해서 근데 이 휴이노라는 회사가 우린 잘 몰랐는데 애플보다 3년 먼저 이 기술을 개발을 했어요. 근데 그동안에 이 규제 때문에 이거 제대로 활용을 못 하다가 이번에 이제 실증 특례를 받아서 그러면 좀 다행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 모바일 고지서 서비스입니다. 이게 우리 고지서 이렇게 종이로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모바일로 나오는 거예요. 자기 이제 인증을 해야 될까요? 나한테 온지. 그러면 주민번호가 이걸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입력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뭘 해도 이게 요것도 이용자 동의를 받아야 하고 요게 또 저 본인 확인하는 게 좀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요거를 또 임시 허가해서 같이 주민번호를 일괄 변환할 수 있도록 임시 허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금융 규제 샌드박스 적용을 받게 네, 된 네. 또 그 서비스를 좀 살펴보죠. 자, 이건 19개인데요. 19개를 분류하면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표가 쭉 나갈 테니까 표를 한번 봐주십시오. 이 안에는 대출도 있고요. 보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융합 서비스, 판매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또 여전이라고 해서 카드사에서 하는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단기론 같은 거죠. 그 외에 데이터 정보 제공, 또 전자금융 이런 게 쭉 들어가서 19개인데 간단하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은행 창구에 가서 저 알뜰폰 사러 왔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건 이통사 가게로 가셔야죠. 근데 그게 아니고 앞으로는 은행 창구에서 알뜰폰을 팝니다. 휴대폰을 팔아요. 그래? 네. 그러니까 예전에 생각해 보시면 보험회사는 보험만, 은행은 대출만. 그렇지. 근데 이게 융복합이 됐잖아요. IMF 이후에 방카슈랑스라고 불렀잖아요. 그것처럼 이번에는 은행이 휴대폰도 팔아요. 정보통신이랑 융합이 돼요. 내가 전자금융을 좀 이용하고 싶습니다 하면 유심칩을 넣어주는데 그러면 그 은행의 온라인 서비스들을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지금은 폰이 은행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동통신과 은행 업무를 결합하기 위해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적인 방식을 융합하고 접목해주자. 그러니까 그러려니까 먼저 그럼 은행에서 폰을 팔 수 있어야 되겠네? 이 알뜰폰이라는 건 저가폰이잖아요. 어르신들이 주로 쓰는. 근데 어르신들이 저 이 알뜰폰 가지고 가서 사기도 하고 그 안에 필요한 금융 앱을 깔기도 하고 통제하기도 하고 이것들을 은행이 도와줄 수 있습니다. 우체국도 그 일들을 해주거든요. 이동통신 사무실 업무 중에 제일 많은 게 어르신들의 앱을 직원들이 어떤 용도로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조절해 주는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차하면 이게 보이스피싱처럼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규제는 풀면서도 위험하지 않은 방식으로 기존의 서비스들이 융합되고 있다.
그리고 또 이제 저도 이 부분 되게 흥미롭게 봤는데 이게 우리나라에는 왜 없을까 했던 서비스가 드디어 들어왔어요. 그것도 신기술과 접목을 해서 제가 90년대에 대학교 때 캐나다에 잠깐 갔는데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는데 예를 들어 내가 2만 원어치를 샀어요. 그럼 카드 긁을 때 2만 원을 긁으면 되는데 5만 원을 긁고 3만 원 추가로 긁었죠. 그 캐셔한테 3만 원을 현금으로 받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마트와 금융권이 연계가 되어 있어서 또 하나는 뭐였었냐면 돈을 뽑는 걸 드라이브 스루가 있는 거예요. 차를 갖다 차를 세우고 거기에 지나가면서? 돈 뽑는 기계가 있어서 햄버거 카드로 가게처럼. 그렇죠. 90년대.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굉장히 여기 기술이 상당히 발달했구나 생각을 했는데 출국하거나 우리가 공항에 가서 해외 나갈 때 환전을 필수로 하잖아요. 환전을 하는데 드라이브 스루 매장에서 환전을 쉽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이게 가능해졌어요. 예를 들어 내가 인터넷에서 모 은행에 들어가서 우리나라 돈 얼마를 일본으로 여행을 간다. 그럼 일본 돈으로 바꿨다. 그럼 지금 같으면 이걸 가지고 은행에 가서 받거나 공항에 있는 그 은행 지점에 가서 받았어야 되는데 햄버거 가게와 이 은행이 연결을 시켜서 내가 그걸 그 가게에서 이걸 제시하면 그 자리에서 햄버거 가게에서 돈을 주는 거예요. 또 하나는 푸드트럭은 아무래도 그 어떤 매장에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주로 현금 장사를 하잖아요. 근데 이건 역시 QR코드 결제라는 걸 도입을 해서요. 내가 이 QR코드를 보여주고 QR코드를 띡 꽂으면 계좌 이체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도 이제 이런 규제 풀림으로 인해서 조금 더 수월하게 사업을 하실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사실은 금융인들의 상식으로는 금융당국이 조금만 적극적이면은 굳이 맞아요. 이 규제 샌드박스까지 안 오고도 다 할 수 있었던 건데 마치 이거 좀 갑갑하다 하는 얘기를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정부 당국에다 좀 더 규제 샌드박스까지 올 필요도 없는 거는 좀 빨리빨리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어찌됐든 국민들이나 소비자 입장은 많이 좀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삶을 더 편리하게 살 수 있게 된 것 같습니까? 의견들 한번. 90년대 캐나다의 영화에서 그런 거 봤어요. 드라이브인 스루 다양하게 나오는데 대한민국에 그거 놓으면 쓸까요? 저는 별로 안 쓸 것 같아요. 햄버거도 사실은 매장 가서 손으로 사는 게 빠르지 굳이 차를 타고 캐나다나 미국은 땅이 넓으니까 다 차 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차에서 내리기 귀찮아서 우리나라의 드라이브인 스루 시어터가 만들어졌다가 다 안 됐어요. 왜냐하면 땅이 넓게 필요한데 부동산 비용 들어가지 지금 폰 하나로 다 되는데 뭐 귀찮게 차를 타고 햄버거 사고 환전을 합니까? 그래서 조금 시대에 떨어진 것들은 부러워할 필요 없이 저는 참고로 패스트푸드 되게 좋아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드라이브스루 매장만 가요. 왜냐하면 주로 혼자 혼자 식사를 하다 보니까 매장에 들어가 거기서 햄버거를 먹는 건 되게 민망하고 그리고 일단 편리하니까 커피도 그렇고 어디 여행 갈 때 커피 같은 거 필요하잖아요. 이럴 때 내려서 그 시간을 계산하면 주차하고 그래서 오히려 그 내비게이션을 검색할 때도 커피 매장 이름을 치는 게 아니라 커피 매장 플러스 드라이브스루를 저는 검색을 해서 조금 더 가더라도 거기를 가요. 그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거고. 그게 좀 문제 잘못 생각하신 게 뭐냐면 드라이브인 스루가 면적이 얼마 안 될 것 같지만 차들이 줄 서는 공간까지 생각하시면 엄청난 문제가 국내에서 그래서 생겨요. 요즘에 새로운 구조가 뭐냐면 주유소들 이렇게 망한다는 표현이죠. 그러잖아요. 주유소들 문 닫는 곳들 많거든요. 근데 주유소가 워낙 차들을 대기해서 주유를 하는 넓잖아요. 주유소들을 이렇게 드라이브스루로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트렌드였죠, 한동안에.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말씀하신 대로 너무 많이 만들 필요는 없거든요. 지금 우리의 수요상. 그래서 저는 그 정도로 충분히 저는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 규제 샌드박스가 영국에서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서 처음 시작된 거 맞아요. 아니겠습니까? 이제 영국에서 이른바 대박을 치고 그러자 이제 일본, 싱가포르 등이 이제 도입해서 활발히 시행한다고 네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의 그 디지털 디바이스 테스트 베드다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요거는 좀 많이 뒤졌어요. 융복합 비즈니스 쪽은 말씀하신 대로 영국에서 핀테크를 시도해야 되겠는데 규제가 많네. 영국도 선진국이 우리보다 또 규제가 더 까다로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샌드박스를 놓고 테스트 베드로 풀어보자. 영국이 시작을 했는데 다른 나라들이 보니까 이게 효용이 좀 있거든요. 일본은 2010년에 시작됐어요. 전략 특구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샌드박스를 오프라인 공간에서 자, 이 지역에서만 허용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전략 특구라는 이름으로 샌드박스가 갔고 영국, 일본, 호주, 싱가포르, 덴마크 이렇게 쭉 가서 지금 11개 국가가 하고 있는데 이 트렌드거든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10여 번째 국가에 올라탄 겁니다. 아마 이 샌드박스 제도는 세계적으로 많이 퍼질 것 같아서
우리나라 기업이 아까 해외에 나간 게 2017년 기준 3,411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못 나가게 막고 또 나가더라도 어찌 보면 국가 간 샌드박스 교류도 가능하게 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규제 샌드박스 얘기를 쭉 하다 보니까 이게 꼭 만병통치약처럼 들리는데 뭐 우려도 좀 제법 있는 것 같아요. 그 만병통치약이라는 말 우리 지금 편리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 초반에 우리가 논의한 것처럼 편리함 뒤에는 항상 위험 요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그래서 규제 샌드박스를 먼저 시행하는 걸 수도 있어요. 무조건 규제를 다 풀어놓는 것보다는 일단 규제 샌드박스로 임시적으로 한번 해보고 뭐 2년 정도 한번 해본다든가 임시적으로 해본다든가 이렇게 하는 건데 문제는 규제 샌드박스 자체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면 또 이거 다 도루묵이잖아요. 이제 그 저해되는 요소가 몇 개가 있을 수가 있는데 뭐냐면 되게 규제 특례를 신청하는 사람들은 새롭게 아이디어를 내고 젊은 층들이 많다 보니까 이거를 규제를 신청하는 사람보다 제도를 운영하는 그 기관 사람들의 생각이 막혀 있으면 이게 제대로 안 굴러갈 수도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활용성의 문제인데 지금 우리가 규제 샌드박스를 하는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면 아까 탈한국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너무 규제가 많고 보수적이다 보니 이러저런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여는 이유가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확 연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보수적이었던 영역을 조금 더 열까 정도인 거예요. 요 정도로만 연다면 외국보다 더 여는 건 아니잖아요. 적어도 외국만큼 열까 정도에서 연다면 탈한국이나 이런 것들을 과연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이미 외국 열려 있는 걸 우리나라 이제 연다는 거니까 굳이 내가 이미 탈한국한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래 여기서 잘하고 있는데 뭐 한국과나 똑같은데 굳이 내가 왜 다시 한국으로 들어가나 이럴 수도 있고 또 하나 전 이 세 번째가 조금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규제 샌드박스라는 것 자체가 오히려 규제 개혁을 막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에요. 이건 뭐냐면 규제 개혁을 확 해버리면 되는데 샌드박스라는 마치 뭔가 테스트가 울타리에 또 막아놓으니까. 요거를 함으로써 규제 개혁할 부분까지도 야 규제 개혁 필요 없어. 우리 지금 샌드박스 운영 중이니까 규제 개혁 2년 뒤로 미루자. 이런 식으로 실제 규제 개혁이 빨리 일어나야 되는 부분까지도 그러네. 유예될 수 있다라는 이 세 번째 문제점까지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옛날 이 규제에 임하는 우리 그 공직자들의 어떤 그 사고를 한번 제가 사례를 한번 얘기해드리고 싶은 게 뭐가 네, 있냐면 그 누군가가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그 시중에 그 중소기업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그 신청하는 과정이 너무 복잡하다는 거야.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우리 담당 중기청장 때인데 담당 과장을 불러서 김 과장 혹시 말이야 그 대출 받는 제도가 너무 복잡하다는 얘기 없습니까? 신청 제도가 했더니 청장님 우리가 매 그거를 검토해가지고 계속 지금 10년째 제도를 심플하게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 과장이 그거 직접 해봤냐고, 대출을 해봤냐고. 그랬더니 저야 뭐 기업을 안 하니까 해볼 리가 없죠. 그러면 미안한데 한번 오늘 오후에 내 시간 줄 테니까 그 시중에 그 대전 시중에 은행에 가서 한번 직원 데리고 가서 직접 내가 중소기업자다 하고 한번 대출 절차를 다 밟아봐라. 그리고 찌푸드해서 나갔는데 딱 해보니까. 1시간 작성해 보다가 보니까 아니 이런 걸 왜 내라고 하지? 무슨 목적 때문에 이 자료를 첨부 서류로 내라고 하지? 막 그게 너무나 막 피부에 와닿더라는 거야. 그래서 안 되겠어서 관계기관 회의를 주말에 소집을 했대요. 그 주말에 다 서로 해보니까 이게 없앨 게 만 가까이 되더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두 가지죠. 공직자들은 계속 제도도 단순히 하고 고치고 싶은 생각은 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기업을 안 해봤기 때문에 탁상에서 하니까 그 제도가 기업인들의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따라서 공직자나 공공기관의 이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업인이 됐다는 경험을 가지고 이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아니 저 요즘 간편해졌어요. 김우겸 전 청와대 대변인 10억 그냥 간단하게 그냥 저 하던데. 자,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정부는 규제 개혁에 대해서 더욱더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규제 입증 책임제를 전 부처로 좀 확산을 하겠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동안에는 이제 규제를 철폐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호소를 했거든요. 아, 이 규제가 기업 활동하기가 어렵습니다. 규제 좀 풀어주세요. 그랬는데, 이제는 반대로 공무원들에게 이 규제를 왜 해야 되는지 입증을 해라. 그런 거예요. 이 규제가 왜 필요한지를 입증해라 그랬더니 10건 중에 3건은 입증을 못한 거예요,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그만큼 필요 없는 규제를 스스로 해왔다는 게 입증이 된 거니까 기업 활동이라든가 개인 생활에 그 규제를 공무원들이 스스로 자기네들도 입증 못하는 걸 해왔다. 이게 통계로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규제를 푸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쪽의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다만 저는 우리가 지금 꼭 규제가 풀려야 되는데 뭐안 풀리고 있어 불편했던 것 혹은 안타까웠던 점들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규제가 푸는 게 맞지만 저는 기본적으로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좀 보수적으로 보는 사람이거든요. 규제를 풀 때는 분명히 여기서 피해를 보는 특히나 일반 국민들에 대한 배려가 필수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조금 반대 입장인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좀 철학적인 고민을 해봤어요. 규제를 다른 말로 하면 타율이에요. 타율이 강화돼 있으면 자율이 성장할 기회가 박탈돼요. 그러니까 남의 눈치 보고 법령 따지고 요거 해도 되나 안 되나 이 금을 넘을까 말까. 그러니까 지금 규제를 푸는 건 도전해라는 얘기인데 이미 우리 안에 갇혀서 성장했기 때문에 풀어줘도 못 나가요. 이게 정말 모든 생물들의 큰 문제입니다. 그 보통 들에서 뛰어놀았어야죠. 사냥도 하고. 그래야 도전을 하는 건데 이미 다 타율적으로 내 몸을 규격화시켜 놓고 그 규제를 뜯어냈으니까 못 뛴단 말이에요. 한참 있어야 야성이 살아날 거예요. 우리 기업의 사업가들에게. 돌고래처럼. 그래서 이 규제는 쪼였다 풀었다 하면 안 되고 풀 거면 확 풀어야 되는데 대신 뭘 해야 되냐면 자율 규제를 강조해야 돼요. 너 스스로 너를 통제해라. 이게 뭐냐면 징벌적 배상이에요. 사고 치면 완전히 그 사람이 책임지게 해야 되는데 법령은 처벌은 약하게 하면서 자 규제 우리 사회 공동체가 지금 맡고 있으니까 서로 잘 지킵시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 뒤에서 이거 안 지킬 사람은 다 안 지키고 아까 말한 사회적 약자만 지키고 있는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언젠가 대자본들은 안 지키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이걸 다 풀어주되 스스로 규제 못하면 아까 음주단속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감방에서 한 10년 있어야 돼. 왜? 술을 통제 못했으니까. 나는 100% 동의하는 거야. 규제를 풀고 자기가 책임지고 아니 기업이 잘못하면 그건 검찰과 경찰이 할 일이야. 자, 지금까지 빗장푼 규제, 활짝 열린 한국 경제를 주제로 우리 얘기 나눠봤는데 다른 시간과 마찬가지로 한 소절의 노래로 오늘의 토론을 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이의 오픈 아임즈라는 노래. 오픈 아임즈. 아, 좋지. 이 따라하기는 좀 그렇고 어쩌고저쩌고 오픈 아임즈 하면 되겠네. 아, 좋습니다. 좋네. 우리 이봉규 박사님. 살기 좋은 새 마을 우리 힘으로 만드세. 장희영 교수님. 저는 규제에 걸려서 마음껏 꿈을 펼치지 못했던 사업가분들을 위해서 창문을 열어라 춤추는 산들바람을 노래도 잘해. 한 번 더 느껴보자. 이 오늘 샌드박스라 유리 상자, 글래스 박스가 생각이 났는데 아, 유리상자. 사랑해도 될까요인데요. 문이 열리고 사랑스러운 그대가 들어오면서 조심스럽게 얘기할래요. 조심스럽게. 나 그대를 사랑해도 될까요? 그래. 네. 창공을 차고 나가 구름 속에 나부낀다 제비도 놀란 양 전 국민이 놀라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규제를 확 날려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심층 이슈 더 팩트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더 깊이 숨어있는 팩트를 찾아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